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뒤 첫 출근길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소신을 밝히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최대 난제로 꼽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자신의 임기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조사 자체를 거부했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와는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내부에선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를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뒤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꾸리거나 또는 조사 권한을 판사회의에 위임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신인 대법원장의 일성을 접한 일선 판사들은 재조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파일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2년 3월 청와대와 사이버사령부의 회의 결과 문건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한 이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의 군무원을 늘리는 건 대통령이 2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하에 강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군무원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건은 기재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신이 그냥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의 뒤 사이버사령부는 일사천리로 채용을 진행해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7월 군무원 47명을 대거 댓글부대에 배치합니다. 이 경장기획을 짜가지고 군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놈을 대폭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전례는 전대미문 사건이 없죠. 문건에는 군무원 증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이버사와의 회의를 요청했다고 돼 있는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해명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국방부 안에서 조직이나 예산을 편성할 일인데 우리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들어오면 대답을 했을 것뿐이죠. 그런데 회의에서 청와대는 한미 FTA 같은 사회 이슈에 집중 대응하라고 군에 요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이버사 제작 게시물을 보면 이런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한 야당 정치인을 북한 꼭두각시나 말 바꾸는 인사로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다수 제작됐습니다.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군의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심지어 군인 내지 군무원을 동원한 것이고 그 지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죠.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시했는지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합니다. 3년 반 만에 액자 속에 담겨 학교를 찾아온 2학년 1반 조은화, 2학년 2반 허다윤 양. 단원고 재학생 200여 명은 등굣길에 줄지어 서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학생이 공부하고 뛰놀았을 교실 앞에서 후배들은 손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선배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차가운 곳에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은화, 다윤 양의 부모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힘겹게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힘겹게 눌러가며 한 말은 가족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나서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나 후배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의 목숨보다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40분 동안 학교에 머물렀던 은화 다윤양의 운구 행렬은 수원 연화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유골함에 담겨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긴 두 사람은 화성시 효원 납골공원에 안치되면서 길었던 수학여행을 마쳤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형제복지원 관련한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의 도보 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도보 국토대장정이 벌써 20일째,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부산 옛 형제복지원터에서 출발하여 한종선, 손정민, 박순희, 최승우, 김영덕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그리고 백승환님이 21일 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우, 고요환, 양세환, 이향직, 연생모, 이민 등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과 김호상, 신수현, 부산 장차현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곧 안산시청에 도착하여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9월 26일은 안산시청 앞에서 8시에 출발하여 광명시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9월 27일에는 광명시청에서 8시에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향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서울에 입성하면 광명시청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9월 27일 수요일 3시에 다 같이 모여서 청와대까지 걷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와 사회정화 사업으로 불황인이라는 이유로 거리에서 청소해버린, 제도 밖으로 내쳐버린, 그리하여 이제 짐승이 아닌 인간의 삶을 살고 싶다고 외치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9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해서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꽤 해왔던 그런 거고요. 진선미 의원 등 법을 만들었고 했지만 발의만 된 상태로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때 그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형제복지원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5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 숫자의 분들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문제는 부산 지역 정치인들과 연관이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모른 척, 안 할 수는 없어서 반대도 못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거 보상도 하고 진상규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일 동안이나 걷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 방송 나가는 걸로만 보면 내일 광화문에 3시에 전국을 완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종선님, 뭐 그 양반 얼굴이 눈에 선하거든요. 처음에 그분 인터뷰할 때 담당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끝까지 안 다룰 거면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다 그랬어요. 야수님? 예, 뜨끔했어요. 정신 분열적 상황이라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던. 근데 이 양반이 혼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로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각종 복지원들에서 일어났던 만행들이 같이 고발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졌고요.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대표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당장 여소야대인데다가 또 자유한국당은 항상 이런 식의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전국 일주를 하겠어요. 걸어서 알리려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알리고 싶어가지고. 한종선님은 그 사이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학력이었어요. 못 나왔지. 졸업을 제대로 못했지. 그걸 고등학교 학력까지 그 사이 몇 년 사이에 검정고시를 통해 갖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20일 넘게 전국을 지금 도보로 걷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으로 도착하면 광화문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수요일 27일 날 광화문을 거쳐가는 거죠. 광명시청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까지 가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줄 건데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해주는 거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여기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빨리, 사실 청와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법 만드는 거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화문 9월 27일 수요일 3시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수사과 또리 장군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사과 농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수원은 해발이 400m 이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높은 당도와 단단한 사과를 만들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최고의 사과라고 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과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는 네이버에서 장수사과 또리 장군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가격표 확인 가능하고요. 주문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2752-6673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world. 정진석의 막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예요. 엄청난 막말을 해버린 건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연 이틀 주말에 또 월요일 날까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으로 오늘은 노무현 재단에서 정진석을 바로 고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그 인터뷰에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진석 발언은 실형 8개월 받은 조현호 발언에 버금간다.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현직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봤을 때는 정진석의 발언은 실형 살 수 있는 그런 거다. 버금간다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아니요, 버금은 바로 밑에. 더 저질이다는 그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으뜸 다음에 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화되어 있는 단어에 조금 못 미치지만 사실 거기에 좀 가까워지는 정도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현호가 처벌을 받은 것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어요. 징역 8월이. 그래서 실형을 받았고요. 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사자명예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사자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보통 얘기하는 명예훼손하고는 달라요. 그게 뭐예요? 반의사 뭐요? 고발인이 합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합의를 봐줘서 서로 합의를 보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하면은 처벌 안 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건이 끝나는 그런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이런 죄들이 해당이 돼요. 예전에는 그 성폭행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에 의해서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데 이번 발언은 사자명예훼손이에요.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예외 조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이 대항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저 사람한테 저게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엄격하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 명예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진실로 정말로 진실로 이 사람 돌아가신 분을 공격하면 사자명예훼손이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역사적인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거짓이죠. 명백한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반드시 된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진석이 이런 어마무시하게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알고, 정미용도 똑같이 또 올라탔죠. 처벌받을 것을 알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진 않다고 봐요. 추 대표가 다 계산된 발언이라고 얘기했죠. 예, 이것은 계산된 발언이고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실로 공격을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거짓일 때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가려줘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대선 전에서 그 찌라시근 들었던 홍준표죠. 홍발정이요. 홍준표가 또 올라타서 이거 진실을 가리자는 뉘앙스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게 지금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 전 대통령 사망 문제를 두고 우리 당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것을 침소봉대했다. 본질은 외면하고 거기까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논란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로 귀착될 수 있다. 이게 진짜 더 열받는 거예요. 당시 검찰은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뇌물의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고. 돈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는 대가성이 없으면. 그래서 법에도 없는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네. 뇌물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일베 이런 애들이 우리 댓글 달면서 그러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줬느냐가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포괄적 뇌물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민석, 김영 두 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는 그냥 바로 실형이에요.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홍준표의 말은 그래서 그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뇌물죄라는 게 증명이 안 됐으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또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혹한 발언이냐 하면 홍준표가 한 발언이 사법부와 그 검찰의 입장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고요. 대한민국 법을 개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전직 검사였다면서요. 홍발정이가. 검사했나? 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기록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냥 그 법적으로만 보자고요. 뇌물죄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검찰에서 왜 이거를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아니에요. 뇌물을 받았다고 본인들이 의심한 당사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건 기소도 못해요. 이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현직에서요 한 10년 20년 떠나 있으면 사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경력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괄적 뇌물죄란 말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 논두렁식에 등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정말 몹쓸 사람 만들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마녀사당으로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들어 버리고 나쁜 사람 만드는 그것이 동원됐던 거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에서도 뇌물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내가 박연찬의 누구네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뇌물에 대한 대가를 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아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비열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수사도 비열했지만 그래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지만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져갔던 불법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환수해요?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등 바로 직계 가족들한테 환수하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 수사도 잘못됐지만 이 말은 정말 더 범죄성에 가까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까지 같이 고소하는 게 맞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보고 놀랐던 게 정말 사실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쪽 진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이제 저는 더 놀랐었어요.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죽음이
부부싸움으로 그 인해서 어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사고 방식들, 그리고 그거를 사실처럼 믿고 이야기하고 홍준표라는 그 공당의 대표까지 그걸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뇌물 이야기까지 다시 꺼내는 이런 게 오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사실처럼 믿을 정도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유통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그렇게 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자기들 입으로 논리적 증거랄까? 자기들 까내는 그런 예.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돌아가셨지만 불쌍한 건 맞는데 뇌물 받은 건 맞잖아. 이 논리를 계속해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쟤네들의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켜켜이 쌓였다가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거거든요. 촛불이 나오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순서대로 온 건데 그 기저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자체를 비하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거는 걔네들 말에 의하면 별 하찮은 거였어. 이렇게 지금 폄훼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흩어졌던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공방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쟤네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다가 떠났던 사람들도 그랬던가 그리고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그냥 법정으로 갈 사안이에요. 그 박근혜가 최순실로부터 뭐 옷을 사줬다든지 최순실이 예. 그래서 그 공방된 적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탄핵 국면에서 현찰로 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게 뇌물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도 아닌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옆에가 붙어가지고 옷도 사주고 뭐도 사줘.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내가 현찰이 없었기 때문이야. 임시로 내가 돈이 있는 최순실이가 사준 거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대가성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박연차에 돈 받은 건 맞잖아.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풍토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정치인은 아니지만요. 제 친구들 지금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등학교 때 그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들. 예. 이상한 죄송합니다. 알친구. 알친구. 그 친구들이 저거 굉장히 힘들었을 때 돈 모아준 적 있어요.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써라. 빌려준 것도 아니야. 예. 그런 경우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포괄적 내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무슨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있잖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하긴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만약에 인정받는다면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맞대.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친구라고 하는 개념에는 무슨 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영삼, 김대중 그 외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정치해왔어요. 그 끝물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이명박 검찰이 그걸 재단해버린 거거든. 뇌물 받은 거 맞잖아. 그래서 태광그룹이나 이런 데 뭘 해줬는가 봤더니 없어. 오히려 손해를 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랑 뭔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 제가 그 대표적인 김현, 최민희 의원하고 같이 방송하지 않습니까? 어떤 배려도 안 해줘. 나쁜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꼬투리를 안 남기기 위해서라도 친문 정치인들로부터도 나는 임명직 안 나가겠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그냥 뇌물을 받았네 많이 하지만 사실 부산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산 같은데 그쪽 스타일이 보면은 이 사람 정치 되게 잘해.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맨날 무슨 패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딱 부산 말로 노무현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정치 마음껏 해라. 안 그러면 그런 문화 있잖아. 돈 딱 주면서 아나 오다 주셨다. 오다 주셨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일 거야라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기보다는 나는 정반대로 봐요. 뇌물이 아닐 거라 알면서도 꼬투리 딱 잡아서 국민들한테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선당해내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장제원이 쓴 페이스북 글 좀 읽어주세요. 왜 이런 건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인, 전직 정치인, 겸 연기자, 개그맨.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바뀐 축포라도 터뜨리듯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 정부의 적폐 TF를 만들어
과거 청산을 외치며 연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적폐, 적폐.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저격해야 정권이 유지되고 그 알량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은 마치 나쁜 짓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양 무차별 조롱에 대며 구악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양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인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 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치유하면서 스스로가 업적을 만들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가리닥 치시고 장제원이 정말 이거는 비논리적이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장제원이 마차님 말고 장제원이 아가리닥 치시고 저 읽는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어요. 참 이놈아들의 이 인식 수준이라는 게 정말 저열하고 비열하고요. 이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다.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따 손 치자고요. 이따 손 치자고. 그런데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간 정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제원의 모질이가 자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를. 네. 정통성 없는 거야. 정통성 없어서 뭔가 잘못된 정부면은 당연히 후에 오는 정부가 그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잖아. 요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도 한 발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자만 꺼내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얘가 벌떼를 못 봤어요. 제대로 된 벌떼를. 이 개자식은 뭐가 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고요. 예. 그것이 전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연상할 만큼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끊는다는 건 그들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는 절대 짓이야. 못하죠. 감옥을 예. 살고 나온 한이 있더라도 예. 자기가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거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역사 100년 이래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것도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핍박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정황들은 알지만 그 안에 깊숙하게 어떤 놈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거 전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그만합시다.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죄 지은 놈들은 처벌이 끝나고 나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본의 논리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자. 친일파들과 일본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이게 확실히 이 친일파 쪽에서 자란 사람은 사고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장제원이는 정말 인식이 한번 다시 드러낸 거예요. 아무리 이 진보 쪽의 방송에 나오건 어떻게 나오건 나와서 자기가 포장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는 말 그다음에 쓰는 글 이것들 글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잖아요. 정리해서 쓰는데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의 근저는 정말 이거는 쓰레기예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했던 포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 쓰레기였다. 더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공감력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쌍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민주 진보 세력이네 무슨 보수 세력이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영어로서의 구분이지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굉장히 많은 시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거예요. 그게 없는 세력과 있는 세력의 차이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명박이 자기 비리에 대한 통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나는 이명박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 안 할 겁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야권 또는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비주류로 사실 끝까지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에서 주류로 살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거에 가깝고 그리고 왜 이번에 그 정진석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 두 번째 쓴 페이북글에. 예. 와. 원망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말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게 얘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전호영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칼로 사람 찔렀던 자가 칼자루 뺏긴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다오 뿐입니다. 내가 찔렀다고 너도 찌르는 게 말이 되냐? 는 양아치 체면으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양아치의 칼을 버렸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예. 저는 그런 비유를 생각해봤어요. 칼로 찔러놓고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명박이 정치보복 때문에 저질렀던 그 추악한 짓들은 너무나 많아서 뭐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지금에 와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보는 자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서 한 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시다. 그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반대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든지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초법적인 것도 아니야. 법적으로 뭔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들어오면 이것도 반대. 그러면 그건 그거고 국회에서 일이나 좀 하자. 관련돼 있는 법 통과시키자 그러면 그것도 반대. 어쩌자고. 이런 게 정말로 적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도 솔직히 제가 좀 나이브한 사람이잖아. 나이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가끔씩 그런 얘기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나이브하다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김어준의 파파이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 장제원 옛날에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이 장제원이 국회의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국회에서 사실 좀 주목도 좀 쓰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에 몸싸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패고 이랬던 놈이에요. 아 이거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제원 그럼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다가 파파이스 같은 이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해. 아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이 좀 풀어졌었어요. 나이브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느끼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런 말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뭐 행주는 빨아도 행주고 이런 거 있잖아. 저는 하태경 의원이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때 정말 갑자기 그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뭐 이혜원 의원도 그렇고 김성태 의원이 대표적이죠. 저는 정말 발끈했었거든요. 뭐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진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개새끼는 아무리 삶아 먹어도 개새끼지. 개새끼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막 열불을 냈는데 그때 친구들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저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특히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김문수 전 도지사가 우리 쪽에 있다가 진보 진영에 있다가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간 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서 넘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훌륭한데 몸만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이 대표적인 건 없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건 정진석이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라고 보는 게 맞고 대통령 할 때 정무수석 했으면 그것도 한 2년 뭐 이렇게 했으면은 뼛속까지 이명박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장제원도 친이계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선수조 공천했었잖아요. 아, 그 지역구요. 네, 선수조가 공천 받고 장제원이 공천 못 받았던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수사 사실은 지금 검찰의 모든 칼날은 블랙리스트 내보내 다 거쳐서 이명박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서 지금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이 혐의가 없는데 뭔가 우리가 작전을 짜서 이명박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 해온 짓들을 밝히다 보니까 이명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무슨 정치 보복으로 뭉뚱그려서 이게 이명박으로 칼끝이 자꾸 가니까 이런 글을 오히려 올려서 지금 뭔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진보에서는 이렇게까지 막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 장제원도 그렇고 정진석도 그렇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글들을 보면서
닭들의 반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닭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를 팔다리 잘라가면서 뜨거운 기름에 튀겨내고 얼마나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홈피에다가 글이 올라가면 그것도 비방 대응 작전이라는 거 했다는 거야. 홍준표도 그렇고 정진서석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든 용어에 수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용어가 이제 정치 보복이거든요.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논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화두가 될 겁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근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이면서 국민의 세금만 혈세만 낭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작업. 이게 지금 개혁인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정치 보복이 아니려면 정치 보복이 성립되려면 누구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들이 정치 보복으로 부를 만한 게 있었냐를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선되자마자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당선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줍니다. 그게 이제 천추의 한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를 만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 문성근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주기 때 했던 그 연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이명박은 정치 보복 비슷하게 전직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이명박이 정말로 정치 보복할 생각이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검찰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했잖아요. 정황적으로 보면 티 좀 캐봐.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뭐 검찰총장 이렇게 내려갔겠지만 근데 검찰이 인지수사 비슷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건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면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대통령은. 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이회창과 막 붙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원노비 사건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라. 검찰한테 스톱을 시켜줌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보복으로 서로가 안 보이려고 하는 나름대로 대통령들의 제스처 같은 거예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젊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으로서 가질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 봉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실 죽일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고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 나쁜 사람, 좋은 것이 딱 비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발언권 자체를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어찌됐건 바로 이런 게 저는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홈피
노하우.or.kr 사람 사는 세상. 지금은 이제 노무현 재단의 홈페이지를 쓰고 네.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 홈피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피.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노무현이 무섭고 싫었었나 봐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이럴 수 것도 있을 있는데 이 이명박 정권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자기 검열이었어요. 인터넷이나 내 개인 홈피에 글을 쓰는데도 항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는 습관이 그때 생겼었거든요. 이거 그때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그 청소 대행 업체 사장이 동영상 링크 하나 잘못 올렸다가 굉장히 큰 고초를 겪는 일이 있었어요. 다음 아고라에서 유명했던 미네르바 그것도 이명박 정권 때였잖아요.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발언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고초를 겪을 때는 아, 저 사람 유명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분명히 감시받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했는데 이걸 그 노무현 홈피에 올라온 것까지 모니터링을 했다면 주요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다음 아고라나 네이트판이나 네이버에도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공개적인 게시판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분명히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그 불안감이 분명히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글을 써요. 3월 1일 날 2009년 3월 1일이면은 2007년 12월 달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 날인가 취임하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름을 상호 수용하고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정구 교수의 처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정도의 발언은 용납돼야 할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오리농사 이런 거를 하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제 뜨끔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정치 활동이 시작됐구나. 초장에 이제 눌러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여론전에 써먹었던 게 바로 이거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추기경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이간질 프레임 같은 거를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7, 80년대 우리나라 그 정부에 대항해서 그 군사 정부에 대항해서 저항할 때 가림막 보호막이 돼주셨잖아요. 그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피신해 들어가면 네.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었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 개신교만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지만 사실 가톨릭에도 특히 한국 가톨릭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안에서의 어떤 정통 보수 역할을 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다시 이제 개혁의 움직임이 가톨릭 내에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이전을 강정기 교수가 비판했던 거죠. 가톨릭 내에서 너무 정권에 협조적이다라는 그런 걸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발언 내용 자체를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만한 비판이다. 우리가 그 찬반을 떠나서 찬성과 반대에 이걸 떠나서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걸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이제 국정원이 논리를 개발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정원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정권 초반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 작업 해주겠다고 그걸 거절했다고. 그래서 뭐 다른 KBS 사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대하지 않겠다,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민주화 시대의 어떤 선언 같은 걸 한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의 외압을 안 주겠다는 측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스킬이나 기술로는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의지를 떠나가지고 확실하게 개혁해놓고 시스템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놓고 났을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건 지나가고 나서의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내려가자마자 국정원은 바로
물론 이제 장악되는 사람 나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원세훈이 국정원장을 합니다. 예. 그 이명박 정권 초반때는 다른 사람이 했고요. 그런데 그 국정원이 바로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심리전하는 거예요. 바로 물어뜯어버리는 일종의 사냥개 근성이 있잖아요. 미친 사냥개 근성을 바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어쨌건 간에 보셨겠지만요. 정재훈 씨, 홍준표, 정진석, 강효상까지 조선일보가 정치보복을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 이야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처벌 플러스 진정한 사과예요. 석고대죄한단 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석고대죄감이거든. 법적인 처벌은 다른 문제인 거고. 근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정치보복했으나 너희들은 하면 안 돼. 이거잖아. 우리가 무슨 정치보복을 했는데 라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블랙리스트도 정치보복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한테 안 좋은 발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복해서 밥줄을 끊어버리는 게 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부 다 정치보복입니다. 밥줄만 끊으면은 그나마 양반이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조직적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람들 뒤로. 그게 진짜 범죄 중에 진짜 너무 잔인한 범죄인 거죠.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등에 대한 이른바 심리전에 뛰어든 계기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심리전은 대북 중심이었으나 정부 비판 세력의 활동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겁니다. 역시 첫 번째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본인의 선택이고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자살과 범죄는 별개인 만큼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미화하는 보도와 글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주문했습니다. 적폐청산 TF 조사에서만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비판 토론글은 300여 건, 댓글은 200여 건 올리는 방식으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야당 홈페이지에는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의 협조를 구해 노무현 재단 앞에서 종북 세력 규탄 가두 시위를 열도록 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보고를 받은 국정원 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원장을 정치권형 및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저는 항상 그렇듯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하겠어요? 이제 제가 해봤던 거. 제가 심취해서 했던 스포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스포츠 보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를 본 게 있다면 저는 뭐 자전거 로드 대회나 뭐 마라톤 대회나 역도 이런 거는 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봤던 거고. 역도를 해보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모습이나 이 역도 이렇게 드는 그 자세를 보면 저도 이제 그 몸에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게 상상이 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본 운동은 네. 유심히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보이죠. 네.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축구나 야구는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너무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축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군대에서도 딱 2번 했었거든요. 처음 군대를 했을 때 전반적 군나고 죽여버려.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런 말을 들었고. 왜냐면 그 군대 쓰리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빡세게 배우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는 시작하고 10분 후에 바로 방출당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투 축구라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야구 실력이 어느 정도 대충 알겠네요. 사실 그 일반인들의 축구는 체력 게임이죠. 기술이 아니라. 오래 뛰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결과를 내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공 하나에 저렇게 매달릴까? 예. 그래서 제가 공을 2개로 하면 될 텐데. 공 뭐 가끔 2개로 하잖아요. 사람 머리 숫자만큼 공줘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2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군대 전역한 이후에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했던 최초의 스포츠가 인라인 스케이트예요. 그때가 2000년 초반,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쯤이었는데 인기 많았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인라인 스케이트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는 평소에 마라톤, 저도 철인 3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달리기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책 찾아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트 다니면서 훈련도 해보고 하는 그 시기에 달리기 이게 훈련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훈련은 필요하고 그래서 하체 훈련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인라인 스케이트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켤레 사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동호회를 찾아보니까 부산에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 나가서 그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몸으로 다 깨우친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뭐 다치고 하면서. 평지에서는 그래도 좀 탈만한데 예. 내리막이나 이런 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 당시 인라인 스케이트를 같이 탔던 선배들하고 이제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정말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서로 안아주고 막 그럽니다. 되게 위험하죠. 예,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운동을 지냈으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 투어를 가요. 부산 송정에서 해운대에서 만나가지고 울산까지 국도 타고 이제 인라인 타고 예, 쉬는 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중간중간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르막길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리막길의 그 쾌감 하나로 가고 야, 가는 내리막길 거예요. 무서울 것 같은데. 인라인 스케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한참 그 유행일 때는 그 내리막길을 달리는 걸 다운힐이라고 하거든요. 예. 다운힐 그 대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기록에는 한 110km, 120km까지 나와요. 거의 뭐 차만큼 속도가 예.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 같은 일반 그 아마추어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투어 정도 가면 자동차 2세대가 이제 그 같이 가거든요. 그 동호회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그 선도차 개념으로 가는데 내리막길 갈 때 한 번씩 그 속도 체크를 해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럼 보통 한 40-50km 정도 나오거든요. 속도가. 그 정도 나죠. 그런데 차로 가면은 40-50km가 별거 아닌데 작은 바퀴 8개만 가지고 하면은 땅하고 눈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중심 잡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속도감이 엄마무시합니다, 진짜.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치는 이유 자체가 사실 그 훈련하고 이제 자기 체력적인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동호회 운영을 할 때도 다른 데서 뭐 내가 롤러 스케이트 타봤어요. 어디서 뭐 친구들이랑 뭐 인라인 스케이트 많이 타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동호회를 탈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초교육부터 다시 받게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 다치려면 다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긴급 상황에서 안 그러면 내 몸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져야지 안전하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체력이 길러지거든요. 유도에서 낙법부터 배우는 거랑 똑같네. 예, 정말 중요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넘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안 배우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넘어지면 엉치뼈, 팔목 그 관절 있죠. 맞아. 2개 동시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다시는 인라인을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서 재미없는 그 기초 훈련을 끝내고 배우게 된 사람들은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스포츠들 중에 하체를 제대로 단련시키는 스포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하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유연성이 떨어져요. 하체 근력은 좋은데 유연성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면 이 유연성과 근력이 동시에 좋아져요. 그 스케이트 선수들 있잖아요. 하긴 그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허벅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이상화 있어요. 선수도 엄청 두껍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동작의 특성상 근력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없으면 그 동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좋아지면 특히 하체에 그런 탄력이 붙으면 여자분들은 몸매가 되게 이뻐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운동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 살 빠지는 재미에 운동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이 정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되게, 전립선 강화. 예,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죠. 이거에 힘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를 해도. 근데 스케이트 종류 있죠. 인라인 스케이트든 아이스 스케이트든 스케이트 종류의 운동을 하면 그 골반 쪽 근육을 확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틀어진 자세도 잡아주고 몸도 예뻐지고 힘도 그 근육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정력이 세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셌었죠. 갑자기 확 슬퍼지네. 과거형이 되네요. 네. 그렇게 이제 부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적극적으로 즐기다가 서울로 이제 그 삶의 근거지를 옮긴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몸이 망가져 간다는 게 느껴져서 뭔가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찾은 게 역도였어요. 네. 역도를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 역도는 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배울 때가 있나요? 보통 그 크로스핏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크로스핏 클럽들 중에 그 센터장이 역도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도를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봉부터 시작하고 뭐 하는데 이제 저는 들어본 게 40kg 이상 못 들어봤어요. 이게 40kg 정도 드는 것도 자기 몸무게의 절반을 정확한 자세로 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역도 클럽 다니면서 사람 몸이 정말 이쁘다는 걸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때.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운동에 좋다고 해서 스쿼트 많이 시키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그 스쿼트가 정확하게 딱 구사가 되면은 그 역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디어나 일반적인 클럽에서 스쿼트 하는 거 보면은 자세가 좀 민망해 보여요. 궁뎅이 뒤로 쭉 빼고 허리 고추 세우고 막 이러니까 뭐 민망해 보이는데 정말 정확하게 자세를 잡잖아요. 멋있어요. 그게 그 우리가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들이 용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들었을 때 이제 벌떡 일어서기 직전에 이게 그 앉는 그 자세 있죠. 그 자세가 인간이 그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자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자세를 정확하게 해내면 놀랍게도 살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장민환 씨 안 빠지시던데. 역도 선수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그 근육량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역도 선수들 중에 아마추어 역도 선수들 중에 뚱뚱한 사람 없어요. 정말 다 몸이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한참 펌핑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데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정말 보기 좋거든요. 딱 건강한. 특히 저는 그 여자분들이 꼭 하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빈봉만 해도 거의 20kg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스포츠를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시는데 인간이 하는 스포츠들 중에 최고의 스포츠가 역도예요. 오,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스피드, 뭐 그 힘, 모든 폭발력, 유연성, 그 9개 항목이 있거든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9개인데 그 9개 능력이 동시에 최대치가 딱 되면은 역도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가 겉보기에는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연성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엔. 근데 유연성이 없으면 앉은 상태에서 못 일어나요. 그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이 골반이라든지 그 허리의 유연성과 근력이 동시에 받쳐져야지 그 중량을 가지고 관절 각도가 변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하고 달라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높이 뛰기 제일 잘하는 예. 선수가 역도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배구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비웃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둘이 그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하면 역도 선수가 훨씬 높이 뛰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그만큼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네. 탄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런 걸 저 이상화 선수 네. 그 TV CF 보면 피겨 스케이팅. 예,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 한쪽 다리로 버티면서 네. 그 운동 능력도 역도 선수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 힘이 지구력도 그렇고. 아니, 그럼 지금도 역도 하세요? 지금 안 아니요, 하세요? 지금 안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인라인 하다가 역도 네. 하시고 지금 현재는 지금 자전거를 주로 자전거에 또 예, 관심이 예. 좀. 자전거는 평소에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틈날 때마다 탔었는데 동호회에서 타세요? 혼자 타세요? 동호회 나갔다가 예, 좀 그 동호회 너무 전투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분한테 전투적인 거예요? 아니면 코스가 전투적인 거예요? 장비부터 코스까지 예. 그리고 너무 전투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에 대한 제 고집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이나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도둑 맞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하나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대로 그 사요. 정도 가격이면 예. 괜찮은데. 근데 보통 그 동호회 나가면 그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한 대의 그 자전거를 가지고 뭐 150km 막 120km 투어를 가요. 당일 투어를. 그러면은 저도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00km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도를 맞추려니까.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예. 앞사람 궁뎅이만 보다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연을 하나도 못 보고. 예, 뭐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몇 번 동호회 이렇게 도전했다가 나랑은 안 맞구나 싶어서 이제 저희 매형을 꼬셔가지고 그 매형이랑 작년에는 부산에서 인천까지 그 국토 종주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시험시험에 하면은 절대 무리한 운동이 아닌데 그 장비도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허벅지나 다리는 단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내가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자전거 대회 행사 예.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리가 그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요. 국토 종주할 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60, 7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타세요. 많이 타세요. 자전거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점심 먹을 때나 음료수 먹을 때 만나면 많이 여쭤봤거든요. 뭐 몇 번이나 타셨습니까? 뭐 언제부터 타셨습니까? 뭐 두 분은 관계는 어떻게 애인은 아니시죠? 하면서 막 여쭤봤었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7번을 하셨대요. 서울, 부산 이 왕복을 그러니까 편도가 아니라 왕복을 7번을 하셨는데 그 와이프분하고 둘이서 60대 후반이셨거든요. 정말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라는 그 장비 자체가 사람 몸에 무리를 크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전거는 평생 해도 좋겠다 생각해서 또 요즘도 밥 먹으러 갈 때나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산책하기에는 너무 덥다. 뭐 그러면은 자전거로 이제 한 1-20km씩 타고 막 그러죠. 자전거 타도 덥잖아요. 그래도 자전거 타는 동안은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요즘에가 한참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제 좀 가을 날씨. 타기 좋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그 스포츠 몇 가지 더 있지만 이걸로 이제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네 분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은 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끝!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